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자바 기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사용법들, 생성자 여기 다 살펴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객체 지향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객체 지향으로 문제를 옮길 때 사용하게 되는 UML에 대해서 우리가 소스 코드로 객체 지향 문제를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스 코드만으로 하기에는 설명도 좀 부족하고 코드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듣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ML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는 TV, 자동차, 그리고 은행, 여기 그림에처럼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명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 정리된 것을 일반인들,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이 객지지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글이나 일반적인 글이나 말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아키텍처들이 UML을 이용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분석 설계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서를 만들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이 동사에 해당하는 이 메서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도 앞서 있던 순차 지향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순차 지향의 기본 단위인 이 메소드, 이 함수 기점으로 요구사항 문서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어 단어라든지 한글 문장들도 동사 하나당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조금 문장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죠. 동사가 여러 개 나오게 되면 문장 자체의 의미가 좀 어려워지거나 중간중간 이런 부사나 접속사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문장의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데 보통 그래서 이 요구사항 문서 사용자들이 수요자들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동사 단위로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동사, 메소드라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디포짓이랑 위드로우로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는 것과 돈을 인출하는 것,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이런 형태로 메소드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소드를 뽑아내고 나면 이 객체 지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어쨌건 궁극적인 이 객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을 여기 그림에서 없는데 여기 객체들을 여기 상황에서 뽑아내자면 이 은행이 제공하는 이 계좌를 사용할 고객 그리고 예금 자체에 대한 계좌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계좌에 요청을 하면 인출하거나 고객이 계좌에다가 ATM기 가서 현금을 주면 입금을 하거나 그러면 계좌에 은행에서 계좌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세 달 동안 지켜보다가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그런 이 판단 기준 근거들을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객체들의 개는 이 상속이나 구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은행 계좌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입출금 계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적금, 예금 계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제출 계좌도 있을 거고요. 뭐 또 특이한 걸로도 뭐 마이너스 통장 계좌, 뭐 여러 가지의 이 계좌라는 것의 하위 개념을 자식 클래스로 많은 특이한 형태의 객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객체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동작 메소드는 앞에서 추출했으니까 그 메소드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이 구성으로 그러면 이 객체가 관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객체들이 관리해야 될 데이터로는 뭐 잔고 아니면 이 입출금 내역을 보통 통장에는 이렇게 기록 로그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로그 아니면 계좌 번호, 뭐 계좌의 소유주 뭐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이 객체 내부에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속 구조를 활용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스탠다드한 부모 클래스인 계좌에는 뭐 잔액 이런 것들 모두 구현을 해두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입출금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그러면 뭐 거의 그 기능 기본적인 기능 그대로 가져다 쓰고 뭐 예를 들어 대출 계좌다. 아니면 주택청약 저축 통장 계좌다. 그러면은 그 특성에 맞는 이 자식 클래스에다가 기능들을 구현해 줘서 상속 구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순서에 맞게 객체를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중간에 사용되는 개념이 UML입니다.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이 UML이라는 것은 단순히 클래스만을 그리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저희 그림판처럼 그냥 단순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 객체 지향 설계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합니다. 모델링. 그래서 사실 거꾸로 자바에서 자바 도큐먼트로 추출을 해내면서 이런 UML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UML을 먼저 그리고 자바 코드를 만들고 나서 자바 코드에서 UML을 추출해서 원래 내가 설계했던 UML과 같은지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UML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이 사람들끼리 이런 속성 값, 메소드 값들을 한눈에 보고 아 이게 맞다, 이건 좀 잘못되었다,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바뿐만이 아니라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가시성 표지자라는 게 들어갔네요. 비지빌리티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플러스는 퍼블릭,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샵은 프로텍티드, 나누기 슬래시는 다른 그 접근 지시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 플러스는 퍼블릭, 우리 이 메소드들은 보통은 퍼블릭, 그리고 실제 속성 값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그런데 이 상속 관계에서 좀 특이하게 사용된다. 아니면 패키지, 폴더 단위에서 좀 특이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런 다른 표시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UML에서 사용되는 이 화살표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속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요 화살표. 그 다음에 이 구현을 나타내는 구현하는 부분.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부터는 정상적인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구성 관계는 컴포지트, 내부에 있다는 거죠. 이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라는 객체는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어라는 객체도 있고 엔진이라는 객체도 있고 이렇게 다 하나의 사실은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죠. 그런 관계들을 표시할 때 그리고 또 의존 관계 이 클래스나 이 객체는 혼자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특정 객체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또 객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시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카 테스트 같은 저희가 지금까지 클래스 객체 실습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이 테스트,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죠. 단지 얘는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메소드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럴 때는 이 의존 화살표를 붙여서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런 관계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 클래스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추상화해야겠죠. 자동차에 우리가 사용할 동작들은 어떤 게 있냐? 기어를 바꾼다, 감속을 한다, 가속을 한다.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수요자,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한,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이 수요자한테 들었고요. 그러면 이 메소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는 무엇이 있냐? 기어를 바꾸니까 현재 기어가 어떤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현재 기어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속하고 감속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속도의 상태값이 있다는 거니까 현재 속도를 저장할 수 있는 예,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속도는 생각해 보니까 뭐 더블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뭐 자동차 계기판에 소수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수로 두고요. 뭐 색상도 뭐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색상도 하나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1단계 추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이 상태에서 중간에 뭐 UML을 거치거나 아니면 여기 가서 이제 바로 실제 이 자바 코드로 가게 되면 상태 값들은 각각의 필드가 되고요. 필드고 그 필드가 되는 순간 컬러 같은 경우는 오타네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레드 스트링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기어는 인트 정수로 저장하고 있고요. 속도도 그냥 킬로미터라고 나오고 있지만 80 이렇게 정수로 저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에 맞춘 메소드들은 이 동작들을 영어로 바꾸면 되죠. 체인지 기어,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이라는 이 필드와 메소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것을 기반으로 카 테스트, 카 클래스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클래스 카, 그리고 이 클래스 카를 실행시켜줄 퍼블릭 클래스 카 테스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클래스 카에는 스트링 컬러, 그 다음에 인트에는 스피드, 인트에는 기어 이렇게 속성 3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는 change 기어, int g, void speed up 메소드 스피드를 10 증가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는 필드의 값을 10 증가시키는 스피드 업 함수 가지고 있는 스피드에다가 현재 스피드 빼기 10을 저장시키는 스피드 다운 함수 이렇게 메소드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구현되고 나면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카테스트에서는 카 클래스의 객체 new car 그다음에 마이카의 change 기어 1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어라는 필드의 값을 1 기어에다가 change 기어로 들어온 int 값을 G로 받아서 기어에다가 저장시켜주는
메소드, 함수입니다. 그러면 기어가 1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실제 자동차 시스템에서 기어를 1단으로 바꿔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실제 차가 뭐 일단 바꿔라도 바로 바뀌는 건 아니죠. 뭐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지 뭐 다양한 어떤 사실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기어를 바꿔주는 기능을 이 메서드 안에 구현을 하면 되고요. 스피드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스피드를 올려라 라고 하면 뭐 실제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의미이겠죠. 페달을 밟으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어가 몇 단이면 속도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RPM이 얼마면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예, 현실에서 사용할 클래스는 이거보다 더 상세히 구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스피드업 함수 안에 구현을 해주시면 예, 실제 현실의 세계처럼 추상화된 것들을 이 내부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체 지향 개념에서 뭐 지금 실제 막 자바를 가지고 막 엄청 할 수는 없지만요. 객체 지향 개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코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UML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은행 계좌 클래스입니다. 자,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잔액이라는 밸런스 그리고 이 계좌 번호, 계좌 자체의 번호,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계좌의 주인, 오너라고 해서 그게 세 개의 변수를 추출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메소드로는 디포짓이랑 위드로우 그래서 예금에 대한 입금 그리고 예금에 대한 인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UML에 맞춰서 프라이빗, 퍼블릭 맞추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UML 만들어서 개발자한테 주면 개발자는 그에 맞추어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 필드들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메소드들 그래서 어만스만큼 들어오면 이 금액만큼을 입금하거나 금액만큼을 출금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에서는 이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로 new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my account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 my account를 통해서 디포짓 만원, my account를 통해서 withdraw 8,000 이렇게 하면 현재 이 my account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챗GPT, 뭐 오토GPT라고 해서 저희가 이 UML로만 잘 이 GPT 언어 모델이 인지할 수준의 설명, 그게 이제 UML이겠죠. UML로 잘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한 코드들은 지금 뭐 GPT가 거의 다 짜고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T한테 이런 내용은 말해줄 수, 자동으로 설계할 수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은행에는 일반 입출금 계좌도 있고 주택 청약 저축 계좌도 있고 대출 계좌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계좌도 있고 뭐 그걸 실제 그 은행 직원이 수요자 입장에서 GPT를 직접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저희가 뭐 직접 다 UML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게 현재의 모습인데 아마 조만간에는
우리는 UML이랑 그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잘 명세하고 이 UML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그런 마크업만 하게 되면 실제 내부는 조만간 AI가 어지간히는 구현해주는 세상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좀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정렬 알고리즘, 뭐 탐색 알고리즘 이런 거는 GPT에 뭐 자바로 만들어줘,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하면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에서 뭐 개발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개발 분야에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챗GPT가 잘 할 수 있는 GPT나 뭐 언어 모델, 다른 언어 모델이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다양한 이 자바 코드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보실 일이 좀 많을 겁니다. 이 JFrame은 뭐냐면 이 자바 스윙이라는 이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라고 하면 이 자바를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JDK를 설치했는데 그 JDK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한글 설치하면 자동으로 뭐 맑은 고딕 뭐 이런 폰트 같은 거 같이 깔리잖아요. 뭐 신명조, 견명조 이런 거. 그런 폰트가 같이 깔리는 것처럼 자바를 깔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JFrame이라는 애는 이 스윙이라는 이 패키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를 만들어줍니다. 윈도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는 이런 메모장, 계산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윈도우가 여러 개 있어서 윈도우즈입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이 JFrame입니다. 그럼 하나의 윈도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요 창 하나를 만드는 것이 JFrame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메서드에다가 JFrame F, new JFrame. 그다음 여기 생성자 함수에다가 이 문자 열을 넣어주시면 우리 여기 프로그램 이름 나오는 여기에다가 윈도우 이름에다가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F의 사이즈 우리 창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300 곱하기 200 픽셀로 만들어주고 F set visible true 그래서 visible true라고 해주면 우리 눈에 팝업이 딱 뜨면서 새로운 프레임 테스트라는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F라는 이 참조 변수, J프레임 객체를 활용해서 저기 위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위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웹페이지를 보여주거나 프레임 내부에다가 뭐 게임을 그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통 사용하고 있죠. 윈도우 단위로. 그 구성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와 객체 1번은 끝났고요. 네, 클래스 객체 2장을 살펴보면 객체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이 가비지 컬렉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new 했을 때 객체가 생성되고요. new한 객체를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끄면 그때 객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초 변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이런 참조 변수들 같은 경우는 new 하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 new한 텔레비전을 TV1에 넣었기 때문에 TV1이 방금 만든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가 TV2에 new 해서 주지 않고 TV1을 주게 되면 TV1과 TV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고 나면 둘은 사실 같은 객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TV2의 채널을 11로 바꾸면 TV1의 채널도 11로 바뀌고 TV2의 채널도 11로 바뀝니다. 왜냐면 이 둘 다는 우리 집에 있는 TV를 뭐 TV라고 부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조 변수는 그 객체를 이름은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객체는 TV1, TV2 같은 우리 집에 있는 그 TV이기 때문에 하나를 변경시키면 다른 것들도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는 있지만 객체를 삭제하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new 해서 new 도구, new 도구, new 도구 하면 우리 흰 메모리에다가 도구 객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구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필드,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메서드, 이 필드와 메서드를 가지고 이 객체가 연산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그 내부의 값을 저장하고 저장된 값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객체가 되는데 사용이 끝나면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객체를 쓰다가 사용이 끝나면 자기가 꼭 이 객체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객체의 소유가 명확히 이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이 흰 메모리에 있는 객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꼭 지워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 메모리 시스템을 자동 메모리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메모리 시스템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비지 컬렉션이 우리가 사용하던 이 데이터를 사용이 끝나게 되면 그때 제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비지 컬렉터가 쭉 스캔을 하다가 만약에 사용이 끝난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 객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비지 컬렉터는 흰 메모리, 더 이상 필요 없는 객체를 찾아서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언어랑 좀 많이 다른 점은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만든 데이터, 흰 메모리의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위치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램이라고 하는 네, 메모리 카드, 거기 실제 데이터가 직접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주체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비지 컬렉터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를 지울 수 없는데 이 자바는 JVM이라고 하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 머신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자바에서의 힙 메모리는 물론 최종적으로 가면 실제 메모리 카드, 물리적인 메모리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이 JVM 내부에 JVM이라는 가상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이 흰 메모리에 객체를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가비지 컬렉터라는 프로그램이더라도 이 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언어와 아주 큰 다른 점이고요. 뭐 JVM에서 뭐 대표적인 것은 오라클의 뭐 핫스팟도 있고
뭐 JVM 중에서도 뭐 다이빙 머신, 뭐 이렇게 다양한 VM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객체들을 JVM이 좀 편하게 삭제하고 압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비지 컬렉터는 자동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객체들이 사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없어지냐? 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가 1초에 한 번씩 계속 정리하면 그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실제 1초에 한 번씩 계속 정리하면 정리될 게 없는 시간대가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뭐 가비지 컬렉터의 설계에 따라서 일정 정기적인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마다 돌게 될 건데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객체를 만들어 쓰다가 그 객체가 되게 큰 부하를 엄청 많이 주는 메모리를 엄청 많이 먹는 객체였는데 그 객체를 방금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삭제하고 싶은데 자바에서는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에서 자기가 직접 객체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가 캡슐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 클래스 내부에 있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막혀 있으니까 퍼블릭의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퍼블릭의 메소드를 가져와서 실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객체를 사용하고 나서 그 객체를 지우려면 가비지 컬렉터가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비지 컬렉터는 매일매일 매 초마다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뭐 반찬을 리필하고 싶을 때 뭐 종업원이 오면 리필을 해주는데 먼저 부르기 전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부르면 되죠. 예, 마찬가지로 가비지 컬렉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가 시스템 객체에다가 시스템 우리 쓰고 있었죠. system.out.println 시스템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콘솔에 데이터 스트링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이 시스템 커맨드 안에 있는 gc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gc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gc를 호출하게 되면 gc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비지 컬렉터가 수동으로 돌게 되고 그 시점에 사용이 끝난 객체들은 가져다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가 수행이 되면 사실 이 자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왜냐면 JVM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에 있는 JVM 내부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객체들이 참조 변수가 없는지 사용이 다 끝났는지를 검사해야 돼서 사실 이걸 그렇게 자주 또 사용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로 더 많이 사용하냐면 내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하나 켤 때 기존에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객체들을 없애고 내 소스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실행할 때 강제로 JV를 한번 호출해주고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키면 마치 이제 로딩처럼 처음에 이 소스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한 시간 동안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도 조금 막 엄청 빠른 컴퓨터, 좋은 컴퓨터야 상관은 없지만 보통 뭐 카카오톡 키거나 뭐 크롬 이렇게 켜도 바로 탁 뜨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 소스 코드가 올라갈 메모리 공간을 찾고 안에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있다면 그 메모리 공간을 제거하고 내 프로그램을 적재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이 JVM을 사용을
그래서 같은 이 JVM 프로그램들끼리는 이게 뭔가 충돌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키면 다른 프로그램이 잠깐 멈추더라. 그거는 보통 같은 JV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켰더니 모든 프로그램이 멈추더라. 그건 이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어떤 언어를 만들고 있구나 나도 조금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JVM과 가비지 컬렉션까지 봤는데요. 간단하게 이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수행할 때 JVM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스트링 A, new string hello라고 했습니다. new string hello라고 했으니까 이 스트링 객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hello를 생성 잠수에 넣어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 만든 new string hello라는 하나의 이렇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에 A를 참조 변수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B와 스트링 C에 참조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JVM 안에 존재하는 힙 메모리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B도 A 객체를 가리키게 되고요. C에다가 A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가지고 있던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객체를 사용을 하다가 객체 사용이 끝나면 JVM에서는 가비지 컬렉터가 와서 이 스트링 헬로 객체를 지운다. 두 번째, 수동 메모리와 빌근해서 자바의 가비지 컬렉션의 장단점은 뭐 장점이라면 우리가 실수로 메모리를 지워주지 않아도 가비지 컬렉션이 알아서 관리해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 우리가 사용하던 객체를 지우려면 특정 시점에 지우려면 우리가 system.gc라고 해서 수동으로 호출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삭제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C++와 같은 이런 수동 메모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겪게 되는 이 컴퓨터를 오래 켜두면 컴퓨터가 느려진다. 네, 그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C++ 계열에서는 이 가비지 커넥터와 같은 것이 없어서 객체를 만들었다가 실수로 삭제하지 않으면 그 객체는 이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썼던 객체가 남아있으면 그 객체는 컴퓨터를 끌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계속 낭비되게 되고요. 그렇게 낭비되다 보면 컴퓨터가 사용할 가용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어서 컴퓨터가 특정 동작들을 할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막 로드하고 이런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일 때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3번에서는 다음 코드 어디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할까?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A, 하나 B 붙였는데 A에다가 B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A가 B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헬로 객체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얘가 가비지 컬렉터에 잡혀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바의 기본에서부터 객체 지향의 개념, 그리고 그 객체 지향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UML과 최종적으로 JVM, 가비지 컬렉션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기 때문에 한번 뭐 복습을 하셔서 자바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시고 좀 더 흥미가 있으시면 기본 이 자바를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런 이 자바스크립트까지 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보시는 것도 나중에 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자바 언어에 대해서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